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네. 저희가 기업을 뽑을 때도 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일단 우리 키움증권의 김진구 연구원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거의 한 감사합니다. 2년 넘은 것 같은데요. 저 와이스트리트 그러니까요. 완전 초창기에. 그렇죠. 저쪽 이제 더 작은 구멍가게에 있을 때. 아유, 별말씀. 워낙에 네. 잘 되셔서. 별 말씀이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불러주셔서. 그 게임주가 정말 오랫동안 안 좋았다가 네. 물론 이제 지금도 안 좋은 종목들도 있고 근데 약간 지난 1분기 실적 때 좀 턴어라운드를 하려는 모습들도 나타났고 네. 또 올해 기대되는 신작들도 있고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위원님께 꼭 한번 이야기를 좀 듣고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또 요즘에는 AI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약간 이쪽 게임 인터넷 쪽에도 이제 AI 때문에 되게 많은 것들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를 좀 오늘 듣고자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인식을 했던 인터넷 비즈니스의 경계가 약간 허물어진다 라고 보셔도 되고, 솔직히 인터넷은 트래픽을 가지고 네, 우리가 광고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렇죠. 일종의 커머스도 셀러와 유저를 연결시켜주는 대가로 피를 받는, 네, 본질적으로는 광고 비즈니스예요. 인터넷 비즈니스가. 네, 저는 이제 AI 시대가 도래를 하면 유저들한테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구독 경제가 열리게 되는, 그러면서 더 퀄리티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들이 기존의 로컬 사업자의 입지를 잠식할 수 있는, 그러면 기존 사업자 입장에는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좀 현재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어갈까요? 일단은 위원님이 내신 그 하반기 전망 자료. 네, 일단 6페이지 다이어그램을 좀 설명드리려고,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네. 오픈 AI, 뭐 알파벳,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LLM 기반에서 네. 다양한 유저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현재 만들고 있고, 일부는 또 오픈을 했고, 그렇죠. 예. 네, 본질적으로 이런 글로벌 빅테크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향후 나가는 종착지는 전 AGI라고 봅니다. AGI요? AGI. AGI. 요 가운데 네.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해석을 하면은 범용 인공지능이에요. 네. 인간의 뇌처럼 사고할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AI가 이제 학습을 한다고 하죠. 네.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약간 분류를 한 건데, 데이터도 약간 이 세그멘트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역사 데이터들 있잖아요. 네네. 뭐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고정된 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딱 한 번만 학습을 하면 돼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현재로서의 이제 이런 우리가 통상적인 뭐 LLM 이런 쪽은 예. 그런 거에 대한 분류가 좀 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팩트까지도 계속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데이터 학습 과정의 효율성은 좀 떨어지겠죠. 네. 어찌됐든 팩트 기반 데이터가 있고, 두 번째는 플렉서블한 데이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대표적으로 주가 데이터들. 네. 주가 데이터는 매일 바뀌기 때문에 매일의 데이터를 다 기억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그걸 휘발을 시키고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데이터의 범주 하에서도 학습하는 과정이 달라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요새 들어서 AI 쪽에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추론하고 예측 기능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반도체 예. 칩 쪽 그렇고 다 마찬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검색을 해서 어떤 정보를 정리를 하고 예를 들면 파악을 하는, 네. 근데 그거를 AI가 도와줄 수도 있죠. 음. 뭐 GPT라든가 뭔가 검색을 했을 때 짧은 텍스트로 정리를 한다든가, 뭐 그리고 최근에 뭐 인터넷 업체들이 많은 예시로 든 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뭐 여행을 가고 싶은데 좀 동선을 짜줘. 뭐 해당된 버짓 하에서 어디를 갈지, 어떻게 갈지 정리해서 알려줘. 근데 이거는 인간이 하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좀 편리하게 코스트를 절감시켜주는 정도인 거죠. 이거는 아끼고. 인포메이션에 특화된 서비스예요. 네네네. 자, 이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를 만약에 제공해주면 예. 유저가 이 업체한테 돈을 낼 가치가 있을까요? 구독 경제로?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시간을 아껴주니까 비용도 아낄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구독 단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네. 이건 좀 애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유저의 부가가치 측면에서. 어차피 내가 예약할 호텔이었고 어차피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내가 수 예약할 있는 비행기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시간이나 코스트를 그러니까 그 코스트가 시간의 코스트죠. 그거를 약간 절감시켜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거죠. 근데 이제 다른 예가 뭐냐면 네. 결국에는 AI도 추론하고 예측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진짜 예입니다. 내일 절대의 수익률 10%를 낼 수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나한테 알려줘라. 그 한 달에 100만 원짜리 서비스 아닙니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네네네. 고객분들의 AUM에 따라 다른 거죠. 그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어떤 식으로? 결국 추론하고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저도 애널리스트지만 네네. 애널리스트가 예측하는 과정은 결국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예를 들면 제품이 있으면 제품의 흐름, 유저들의 피드백 그리고 이 제품이 초기 단계인지 중간 단계인지 아니면 성숙 단계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의 분석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AI가 학습을 하고 그 가운데서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 이제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대국을 했을 때 예. 우리가 솔직히 그때 당시는 솔직히 뭐 AI가 이길 수 있겠냐. 바둑은 상당히 복잡하고 그죠, 그죠. 변수가 많고 네. 쉽게 인간을 이기지 못할 거다 했지만 솔직히 압도를 했어요. 큰 충격을 받았죠 그때 네. 진짜. 예. 어떻게 보면 로직은 간단하죠. 예를 들면 이세돌이 착점을 하면은 예. 그 착점에 대해서 다음 확률로 높은 확률로 이길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잡아서 찍으면 되는 거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추론의 범위가 되게 단기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면 되는 거잖아요. 연이어서. 네. 근데 이제 앞으로의 AI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포인트를 길게 뽑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포인트를 길게 뽑는다. 이세돌이 첫 번째 착수를 했어요. 예. 그러면은 마지막 양쪽에 끝나는 수까지를 다 머릿속에 그려놓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 그렇게 해서 돌 한 30개를 놓는 것까지 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추정을 조금 장기화로 이 리드 타임을 넓히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솔직히 일반적인 정보 학습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논의를 했지만은 반도체 같은 추론하고 예측을 돌릴 수 있는 칩들 그리고 데이터도 우리가 뭐 구글링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어떤 오픈소스 데이터 이런 게 아니라 네. 유저들의 개인화 데이터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어떤 제품이 있는데 네. 그 제품이 많이 팔리는지 적게 팔리는지 그리고 누구한테 팔리는지 여성한테 팔리는지 남성한테 팔리는지 어떤 연령대 어떤 시간대 팔리는지를 분석을 하려면 네.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오픈소스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많이 마이닝을 하고 그럼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초기의 국면에서 기울기가 높아지고 있는지 네. 완만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AI가 학습이 되겠죠. 분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런 분석을 기초로 예측하고 추론하는 기능까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뭐 시기는 우리가 특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제가 이제 이세돌하고 알파고 대국을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AI하고 글로벌 넘버원 AI하고 글로벌 넘버원 펀드 매니저하고 대결하는 시점이 올 거라고 봐요. 만약 그때 AI가 이기면 돈의 흐름은 수익률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냉정하게. 결국은 데이터를, 그러니까 우리도 주식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결국은 정보력 싸움이잖아요. 네. 분석하고 이 주식의 변수를 입힐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최대한 많이 찾아서 이거를 예측하고 추론하는 게 인간의 역할이잖아요. 네. AGI, 인간의 뇌처럼 사고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 이 방향으로 간다면 투어드 쪽, 그러니까 결국 이쪽으로 나아간다면은 결국 인간이 현재 사고하고 활동하는 영역에서 상당히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한테는 무조건 기회는 아니에요.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직업의 영속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저는 그래서 예측과 추론 기반의 구독 경제로 봅니다. 가장 직관적인 예는 아까 말씀드린 이쪽에 이제 자산 관리. 요게 방점이에요, 솔직히. 네, 네. 이게 돈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되는 게 돈인 거죠. 그렇죠. 금융 쪽 마찬가지 연결고리죠. 네. 근데 요런 부분들 8강 라인으로 제가 이렇게 관통하는 요런 부분들 지금 찝어드리는 거 네. 이런 부분들도 다 AI가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아. 뭐 헬스케어 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건강검진 1년에 한 번 받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실시간으로 뭔가 이 어떤 생체 주기를 체크할 수 있는 뭐 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탑재를 해서 실시간으로 병을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구독 경제가 나온다면 최소한 연일에 건강검진 비용 정도 이상은 지불할 용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것도, 식으로. 예, 누군가는 또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직 가시적으로 뭐 이런 걸로 뭔가 유저를 모으고 이런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다 결국 파편화되어 있는 거죠. 아직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8강 라인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AI는 네. 이렇게 다 쪼개져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각자 자, 그러니까 뭐 사업자마다. 그렇죠. 게임 AI 따로, 커머스 따로, 컨텐츠 따로. 자, 이렇게 분절화되면 이건 AGI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게임하면서도 우리는 예를 들면 주식 투자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내춤 사고하려면 이 두 개가 연결돼야 돼요. 이 데이터에 이 분절된 구간이 끊어져야 돼요. 다 연결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려면은 결국에는 예측 추론뿐만 아니라 이 8강 라인 물론 그 이상의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 데이터들을 자유롭게 학습하고 저장하고 그 베이스로 추론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보의 세그멘트, 팩트 기반, 플렉서블, 예측 추론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가지고 해야지 데이터 마이닝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솔직히 지금 현재 AI 반도체 하에서도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렇게 봐요. 예를 들면 네. LLM을 고를 때도 유저가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네. 예. 어디 어떤 걸쓸 식으로? 거냐? 이렇게 하는 거. 난 게임하고 커머스하고 모빌리티만 있으면 돼. 이렇게만 조합해가지고 내 커스텀으로 쓰고 싶다. 예를 들면 너네 AGI, LLM이 있는데 요 세 개를 묶어서 내가 쓸 테니 요 세 개에 상응하는 구독 경제 코스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다 하면서 뭐 매월 $100 내는 건 무리고 이 세 가지 서비스만 필요하니까 $30만 낼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고 자산 관리에 특화된 분들은 뭐 10만 원이 아니라 뭐 100만 원 이상도 낼 수 있겠죠. 그쵸. 이게 요거는 결국에는 유저의 소득 수준, 지불 의향, 그리고 세그멘트에 대한 어떤 뭐 선호도. 그리고 이거 다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 인간의 역할이 뭐냐. 네. 그럼 인간이 좀 초라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뭐 인간을 능가하는 막대한 데이터를 솔직히 뭐 얘는 잠도 안 잘 거니까. 그렇죠. 뭐 피로도도 못 느낄 거예요, 솔직히. 압도적으로 좋은 능력 갖고 있는데 그럼 이 안에서 뭐 인간의 어떤 뭐 직장, 잡의 영속성도 떨어질 거고 노동 가치 저하될 거고 인간의 그런 밸류는 뭐냐? 그래도 일부는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 크리에이티브한 부분들, 네. 예를 들면 좀 미적인, 예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약간 테라피, 뭐 약간 심리 치료, 뭐 이런 인간의 감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부가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직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도 확 바뀌게 되겠죠. 솔직히 저의 부분도 공격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돼요. 예측하고 분석하는 부분이 들어오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추정이 단기화가 되면은 예를 들면 밸류가 떨어지겠지만 이 네. 기간이 길어지고 정확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더 발빠르게 이거에 대한 추천해서 매수하고 매도를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다 구축을 해준다면 솔직히 애널리스트 밸류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그럼 펀드 매니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다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감정적인 영역, 음. 예술적인 영역.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게임에서도 우리가 뭐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거 써가지고 네. AI 캐릭터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LLM을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퀄리티 차이는 있겠죠.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최고 개발자의 혼이라고 할까요? DNA? 뭔가 캐릭터를 뽑아내는 감성이라든가 솔직히 그런 게 있어요. 유저 측면에선 그렇죠, 그렇죠. 이 캐릭터는 진짜 사고 싶다. 가지고 싶다. 이런 어떤 캐릭터의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AI가 할 수 없는 감성. 네, 그러니까 그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 특유의 어떤 그런 예술적인 부분들. 네, 그렇죠. DNA. 그래서 누가 개발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가 그렇죠.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거를 이제 제 고유의 데이터라고 이제 명기를 네, 하는데 네. 이런 인간의 고유한 데이터, 요거를 이 일반적인 LLM에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특화된 커스터마이즈 크리에이티브 AI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도. 네. 그러면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만들면 개인도 구독 경제 BM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거 만들어서 지금 이제 대표님이 하시는 것처럼 지금 뭐 유튜브 하고 계시잖아요. 요런 베이스에 결국에는 좀 더 엣지 있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런 크리에이티브 AI를 만들어서 이런 고객이나 개인이나 아니면 그런 사업체 쪽에 이제 이거를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AI 생태계를 그렇죠. 이제 이 큰 그림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요거는 약간 학술적인 부분이었고 이제 주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국내 인터넷 비즈니스에 약간 위기다라고 예.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지금 네이버 주가만 봐도 알 수 있죠. 뭐 비단 뭐 네이버뿐만 아니에요. 전부 다요. 모두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구글도 그 오픈 AI 때문에 타격도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솔직히 결론적으로 이 AGI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업체, 네. 솔직히 AI 시대는 솔직히 승자 독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1등 아니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 입지를 누가 차지할 거냐? 예를 들면 오픈 AI가 차지할 거냐? 마이크로소프트가 할 거냐? 알파벳이 할 거냐? 메타가 할 거냐? 아마존이 할 거냐? 여러 옵션이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뭐 현재로서는 워낙에 이 사용자의 입지로 놓고 보면 오픈 AI가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면 국내 로컬 업체의 위기냐?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 PCS. 네. 이 PCS가 뭐냐면 P는 프로바이더, 우리 소위 공급자, 그다음에 플랫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요 C가 커스터머입니다. 일반 유저. 그리고 S가 이제 스테이크홀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S가 뭐냐면 소위 이제 솔직히 우리들이에요. 이런 어떤 전문 직종에 있는 종사자들, 예를 들면 뭐 법률, 의료, 회계, 이런 분석, 네. 증권, 이런 우리 생활을 감싸고 있는 모든 다양한 밸류를 갖고 있는 전문적인 이해관계자들, 이걸 스테이크홀더라고 합니다. 네. 이게 솔직히 AI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동 가치가 반감이 되면 이 입지를 수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저항을 하게 되겠죠. 네. 초반에는. 그래서 S가 바깥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 생태계 바깥에. 좀 외롭죠. 결국에는 AI가 이긴다는 입장을 놓고 보면은 S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안으로 솔직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으로. 네. 아니면은 이 AGI를 추구하는 LLM의 어떤 주식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게 글로벌 빅테크라고 한다면 글로벌 빅테크를 사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 P가 바로 로컬 플랫폼이에요, 솔직히. 플랫폼. 네. 이 로컬 플랫폼이 기존에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네이버, 카카오가 글로벌 빅테크 대비 현재까지 수성을 할 수 있었던 백그라운드가 뭐였을까요? 그거는 유저 데이터였어요. 그렇죠. 유저 데이터, 이 커스터머의 데이터였어요. 예. 근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유저들이 이 AI 기반의 좋은 밸류를 줄 수 있는, 예측과 추론 기반의 밸류를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오면 이 데이터를 들고 저는 여기로 들어갈 거라고 봐요. 이 안으로. 그냥 AI로.
AGI 이 로. 데이터를 준다는 거죠. 심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솔직히 미래 석학들이 얘기하는 AI는 그냥 날 잘 이해하는 비서예요. 비서가 날 잘 이해를 하려면 내 데이터를 줘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금융 쪽도 마이 데이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내가 흩어져 있는 내 자산 데이터에 대한 승인이나 이런 걸 결정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A 금융회사 거를 B 금융회사 넘길 수도 있죠. 그럼 B는 그걸 보고 분석을 해가지고 자산 관리 이런 걸 해주는 거잖아요. 네. 결국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유저한테 있다는 게 마이 데이터의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러면 유저들이 이 기존의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를 뜯어다가 여기에 줘버린다면 이 플랫폼은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전문용어로 나가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인터넷의 기존의 비즈니스의 핵심은 트래픽을 근간으로 하는 광고였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이게 구독 경제라고 보고 있잖아요. 예. 구독 경제는 광고를 아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겁니다. 그건 진짜 원어브댐에 불과한 거예요. 앞으로의 시대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가가치를 어떻게 줄 수 있냐. 돈을 벌어주는 게 부가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솔직히 구독 경제 안에 광고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광고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지금까지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를 약간 뿌리는 입장이었어요. 아무리 타겟팅을 하더라도 내 광고를 바로 보고 원어원으로 사줄 수 있는 유저를 매칭시키는 건 어렵죠. 그래서 광고는 유저 입장에선 노이즈로 인식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빨리 스킵해야 내가 아무리 검색 광고에서 키워드를 쳐도 네네. 이 키워드에 광고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원클릭만에 구매하는 확률이 극히 낮아요. 해보시면 아실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뭐 찾고 이거 색상이 마음에 안 들고 이건 또 재질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그냥 네. 내가 원하는 걸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네. 다이렉트로. 내가 원하는 취향을 알고 있으니까. 네네. 예를 들면 같은 파란색이라도 예를 들면 RGB까지 들어가면 취향이 달라지거든요. 느낌이나 색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꿰고 있는 AI가 예를 들면 그리고 앞으로의 AI는 그런 거 이제 오픈 AI 쪽에서 좀 이제 나왔지만 내 감정까지 캐치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제주도를 똑같이 이제 해볼게요. 제주도 여행을 추천해줘라고 했을 때 내 목소리 톤이 조금 밝아요. 네. 설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모르겠어요. 요건 약간 위주로. 이제 본인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드라이브를 추천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좀 우울해요. 그러면 약간 엔터테인먼트 위주로 추천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지까지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심리싸게 원어원으로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어떤 포인트도 많이 바뀌게 될 거고. 그래서 기존의 이게 검색이다, 동영상이다 이런 분절된 세그먼트 내에서의 기존 입지를 수송하는 그런 게 아니라 광고에 대한 어떤 AI가 실시간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로컬 사업자들이 약간 위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본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플랫폼 안에 있는 이 유저 데이터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 AGI를 타겟하는 글로벌 빅테크가 상당히 그 영향력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 이 단계까지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측 기반의 아직 서비스가 온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 기반의 서비스가 그러면 역설적으로 예측 기반의 서비스가 나오기 전까지만 생명을 또 유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데이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로컬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 데이터를 근간으로 신속하게 예측 기반의 밸류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 유저들이 도망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락인을 시키고 하는 작업들을 더 공고하게 가져가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글로벌 빅테크들은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어요. AI 쪽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LLM하고 서비스를 누가 우선순위가 있냐. 이건 솔직히 불가분의 관계예요. 좋은 LLM에서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투자 금액을 박는 LLM이
더 좋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 금액적으로 투자에 대한 한계가 있는 기업은 되게 긴장감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량화 시켜가지고 좋은 서비스가 나올 거다? 쉽게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 법칙도 있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가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태생적으로. 그쵸, 그쵸,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첫 번째 옵션이 잘 워킹을 못한다라고 싶으면은 이 데이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기존의 이 커스터머 유저 데이터 네. 요걸 들고 글로벌 빅테크하고 제휴하면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얘네들이 학습하기 전에 우리가 어차피 이용자가 뭐 한 4천만 명이 있어. 이거 가지고 우리 같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뭔가 지분 관계라든가 전략적 사업 제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로컬 플랫폼들이 뭐 국내만 있습니까? 글로벌이 다 있어요. 분명히 이 안으로 들어가는 피들이 있을 거예요. 플랫폼들이 제휴하는 플랫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 저항하는 쪽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들어가서 데이터를 제공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면서 계속 예측하고 추론하면은 그러면은 그 어느 임계점이 지나가면 이제 더 이상 데이터가 필요 없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우리 데이터 들고 갈 테니까 제휴해 보자라고 하면 할까요, 걔네들이? 늦었죠. 안 해요. 그게 늦었어요. 이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서 이게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맞는지 좀 한번 여쭤볼게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뭐 뉴욕타임스도 그렇고 언론사들이 우리 이미지, 우리 아티클 마음대로 가져가지 마. 이거 다 돈이야. 라고 하면서 뭐 소송도 건다고 하잖아요. 오픈 AI한테. 그다음에 유튜브 측은 이제 여긴 구글이니까 오픈 AI가 만든 그 소라라는 동영상 생성 서비스에다가 너네 우리 거 불법으로 가서 학습시킨 거 아니야? 이거 쓰지 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네. 물론 여기는 이제 자체 LLM, 자체 AI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약간 그 정도의 덩치가 안 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플랫폼, 그다음에 커스터머 데이터 빨리 가져가서 초반부터 협력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는 솔직히 오픈 소스가 아니면 소유권들이 있죠. 솔직히 그렇죠, 오픈 소스도 소유권이 있을 수 있어요. 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네네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유권에 대한 대가가 있죠. 그래서 그 대가를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려고 네. 하셨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속썩이고 있는 게 네이버다 보니까 네이버를 이제 빗대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이퍼 클로바 X나 뭐 이런 거 혼자 이제 자체적으로 한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네이버의 그 많은 유저 데이터나 그 강력한 플랫폼을 가지고 빨리 그냥 오픈 AI 손잡아라. 그런 이야기로 살짝은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뭐 네이버는 지금 LLM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약간은 좀 선을 넘은 것 같고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팩트 기반의 데이터, 네. 그 다음에 플렉서블 데이터, 유동화 데이터 말씀드렸죠. 네네네네. 그리고 요 두 개를 예측과 추론을 말씀드릴게요. 네. 네이버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경계는 요 두 가지 왼쪽에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팩트와 플렉서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인포메이션에 좀 다소 특화된 느낌이에요. 요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요 단계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이버가 네이버 쇼핑 커머스 하니까 네. 셀러들한테 밸류를 줄 수 있는 셀러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딱 하나예요. 내가 지금 이 제품 A라는 제품이 시장에서 얼마나 팔릴까? 팔 수 있을까? 이 문제예요. 이게 결정이 돼야지 재고 관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판매보다 너무 많은 재고를 들고 가게 되면은 당연히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너무 적게 들고 가면은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측 네. 기반으로 딱 정해줘야 돼요. P하고 Q를. 몇 개 팔릴 수 있을 것 같고 요거에 대해서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정 프라이스는 얼마다. 이렇게 아예 테이블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에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솔루션 P를 내죠. 이런 게 솔직히 밸류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주도 여행 동선 짜줘. 이거는 구독 경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 달에 몇만 원 낼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검색을 하는 게 지금 네이버 Q 서비스도 붙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대화체로 물어봐도 답을 해준다. 뭐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해는 몇 년도지? 뭐 이런 거는 답변을 해주지만 네. 이건 그냥 팩트 기반이고 그게 아니라 어떨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옷이 어울리고 어디 갈 때는
어떤 디자인의 어떤 두께의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혹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런 날씨에 이런 계절에 이런 성향의 사람한테는 어떤 제품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디자인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약간 이제 그거는 약간 스테이지 약간 초기 단계인데. 아, 이것도 초기 뭐 단계. 솔직히 이런 거죠. 내가 뭐 원피스 사고 싶어. 네. 그럼 바로 그냥 원어원으로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 약간 그거는 좀 단계가 지나야 되죠. 그 사람의 성향까지 이미 다 알고. 그렇죠. 아, 유저의 구매 히스토리까지 파악을 해서. 네. 아, 내가 뭐 막 이렇게 뭐 입력할 이런 것도 없이. 근데 뭐 쇼핑을 즐기시는 분들은 또 약간 그 밸류를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살려면은 딱 나오는 게 좋거든요. 막 여러 번 서치하고 막 클릭하고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99,000원 넘는 거 싫어하더라,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저 사람은 무채색을 좋아하더라, 이미 알고 있는 뭐 거고. 과일을 뭘 좋아하고 산지는 어디를 좋아하고 어떤 식감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네이버도 하고 있을 거고 할 거예요. 하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작년 컨퍼런스 이후에 네. 보여준 어떤 퍼포먼스 성과가 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다소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네이버 주가도 그때 하이퍼 클로바 X 공개된다라고 하기 직전까지 조금 이제 반등을 했다가 그 공개되고 나서 오히려 더 밀려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실적이 좋냐 안 좋냐 이 차원의 문제는 앞으로 아닌 것 같아요. AI 시대에서 잘 우리가 생존할 수 있냐, 이 부분이 AI는 진짜 예를 들면 2, 3년 안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트래픽의 변화와 구독 경제의 변화 속에서 그 폭풍의 경량 속에서 로컬 플랫폼 업체들이 잘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입지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시는 분들은 보시겠습니다만 네이버가 실적이 그렇게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우상향은 계속 하고 있어요. 타박타박 실적 잘 내고 있고, 뭐 검색 광고는 요즘에 뭐 테무 알리 뭐 광고 많이 들어온다고 하고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주가는 반대로. 그러니까 그 미래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미래가 허황되거나 아주 먼 미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워낙에 AI에 대해서 지금 다들 혈안이 돼 있고 공격적인 투자에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어떤 생존을 걸고, 글로벌 빅테크도 솔직히 생존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등 아니면 다 나가리가 될 수도 있는. 죄송합니다. 아니, 심지어 비속어인가요? 그건 전문 용어잖아요. 예. 아니 떨어질 심지어 그 수도 있는 거예요, 구글마저도 코드로 애들을 발동한 거잖아요. 그만큼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큰 그렇죠. 기회이자 리스크 요인으로 그들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중합니다. 엄중하죠. 표현이 아주 적절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제 인터넷 이쪽 업종에서의 AGI가 주는 의미를 맞아요.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제가 이제 예. 보람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엄중하게 보시- 확 와닿습니다. 네, 확 와닿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김진구 위원님께서 혹시 게임 많이 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게임을 많이 하진 않아요. 만렙 이런 거 아니고요? 옛날에 좀 게임을 해봤는데 네네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게임을 해보고 예. 오 재밌고 괜찮다. 네. 그러면 이제 추천도 해봤는데 막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 나만 재밌어. 왜냐하면 게임은 호불호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취향에 내가 따라서. 좋아할 수 있는 게임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어떻게 하냐면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예를 들면 스트리머, 예. 유튜버, 뭐 트위치 음. 이런 쪽의 영상을 쭉 깔아놓고 봐요. 반응을 그리고 보는. 그리고 유저들이 또 거기에 또 댓글 달지 않습니까? 유저들의 네네네. 대중적인 피드백 이런 것도 많이 참고하고요. 그래야지 그런 표준 편차나 오차를 조금은 제어할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게 이제 시장이니까. 근데 그 하반기 전망 자료 보면은 콘솔 시장 중심으로 쓰셨더라고요. 네. 이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AI 쪽을 설명드렸지만 그 레디 플레이 원 영화 보셨죠? 명작이죠, 명작. 메타버스 게임을 연상시키는 아주 고퀄리티 트리플 A급 콘솔을 연상시키는 게임이죠. 그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 멀티플레이를 기준으로 가져가고 예. 거기서 유저들은 최고급 아이템을 파밍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죠. 그렇죠. 네, 그걸 얻으면 부와 재산이 본인한테 오게 됩니다. 진짜 돈처럼. 향후의 미래의 결정체라고 봐요, 저는. 게임이 추구해야 될 완전적인 목표. 끝판왕. 끝판왕. 진짜 메타버스 세상에서.
이거 나오면 솔직히 다른 게임은 필요 없다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퀄리티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콘솔 쪽에서 개발이 나올 거라고 봐요. 모바일이나 뭐 PC가 아니라. 왜냐하면 게임의 어떤 컨트롤, 예. 그리고 퀄리티, 음. 시각화, 최적화 모든 부분들이 콘솔이 최고급이에요. 앞으로의 게임은 솔직히 구독 경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처럼 우리가 핸셋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어떤 패셔너블한 글래스 형태로 그쵸. 돼서 여기서 띄워줄 거예요, 화면을. 대화면으로. 그러면 마치 집에서 최고급 TV를 연결해서 게임을 하는 것처럼 화면 띄워주고 그 다음에 무선 블루투스 기반의 컨트롤로 게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 여기 안에 이제 AI가 들어갈 수도 있죠. 네. 뭐 이거는 약간 상상의 나래예요. 머스트가 아니라. 물론 뭐 이미 이제 뭐 XR도 그렇고. 네. 근데 어디- 지금은 약간 기기가 좀 무겁고 약간 어디 나가서 하면 약간 예. 좀 그렇잖아요. 뭐 메타랑 레이벤이랑 같이 협업해서 내놓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여전히 뭐, 예, 갈 길은 좀, 멀죠. 좀 좀 초기 경량화돼야 모델이죠. 되고 딱 썼을 때 뭔가 그래도 야 좀 있어 보인다, 엣지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거기에서 내가 게임을 하고 싶으면은 이 버튼 누르면 돼요. 1년치 구독해줘. 네. 클라우드 게임으로. 앞으로 플스나 엑박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여기가 최고인데 여기에 AI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요즘에 그 예전에 콘솔 게임으로 하던 것들도 스트리밍으로 많이 하잖아요, 게임을. 맞아요. 그 TV 또- 안에도 그 앱이 깔려 있고. 네, 스트리밍으로 가면 또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네. 근데 콘솔을 주목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백단에서 퀄리티가 예. 이런 대화면 어떤 화면에서 하는 게임은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뒷받침돼야 돼요. 모바일이나 하드웨어가 같이. PC처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음. 최고급 4K 이상 8K 내지는 그 이상의 어떤 퀄리티를 보여주면서 내가 타격을 하면서 실제로 이 게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누군가 싸우는 느낌을 받는 그런 느낌처럼 게임을 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이나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게임을 지원할 수 있는 AI 시스템, 게임을 만들 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멀티플레이를 통해서 유저가 재화를 파밍하잖아요. 아이템을. 네,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아, 블록체인까지. NFT. 유저가 파밍한 아이템을 서로 매매를 통해서 교환할 수 있게. 현금화할 수 있는 시대까지 가게 될 거예요. 그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블록체인 게임의 핵심입니다. 네. 지금처럼 페이투윈 기능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예. 블록체인 게임은 페이투윈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프리투플레이나 월정으로 주고 안에 있는 아이템의 소유권을 유저한테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유저가 그 소유권을 얻고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 트랜잭션이 막대하게 쌓이게 되면은 해당 블록체인 토큰의 밸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죠. 이게 소위 게임 내 기축통화로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페이 투 윈. 이기기 위해서 막 칼 하나 뭐 몇만 원짜리 사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 무슨 아이템 또 몇만 원 주고 막 사야 되고 막 확률을 뽑기 들어. 이거는 이제 더 이상의 미래가 아니다라는. 유저들도 그렇죠. 싫어해요, 이거를. 그쵸, 유저들이 막 노이즈가 나고 네. 해당 게임을 출시하는 회사에 대한 인지도가 안 좋아집니다. 그걸 또 우리는 평점도 또 안 많이 좋아지고. 봐왔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콘솔 게임은 현재는 대부분 싱글 플레이 위주예요. 아니면 이제 인터넷 연결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네트워크라든지. 본인 혼자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하죠. 이제 쉽죠. 약간의 멀티플레이는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블록체인의 최종 목표치하고는 얘도 이제 해결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 거죠. 멀티플레이에 대한 강화를 해야 되니 네. 또 멀티플레이가 들어가면 최적화라든가 서버에 대한 어떤 부하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싱글 플레이를 만드는 회사들이 쉽사리 멀티플레이를 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현재 기준에서 콘솔에서 유저들이 싱글 플레이 트리플 A급 게임을 산다, 네. 구매를 한다라면은 장당 60불에서 100불 정도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요즘 그걸 CD도 사서 비싸졌어요. 조금 비싸졌어요. 그래서 베이직 프라이스가 좀 올라갑니다. 네, 네. 그러면 70불, 80불 좀 올라가요. 근데 사서 게임이 좋고
퀄리티가 좋고 타격감 좋고 게임 플레이 다 만족을 했어요. 그러면 그 60불, 80불, 100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네. 유저들의 평점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다음에 동일 IP 기준으로 차기작이 나오면 또 사줍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체증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맞아요. 옛날에 콘솔 시장이 아니에요. 이제는 좋은 IP가 나오면은 누적 판매 1000만 장, 2000만 장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2000만 장 판매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조 단위 매출이 훨씬 넘어가게 되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모바일 게임이나 PC 게임을 많이 해서 네. 콘솔 시장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뭐 북미나 글로벌리하게는 콘솔 시장이 더 크거나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이제 업계 경력이 뭐 제가 이제 약간 이제 보면은 2011년부터 제가 예, 이 섹터를 예. 맡았는데 네. 그때 콘솔 시장은 솔직히 사이즈가 좀 적었어요. 아무리 좋은 게임도 잘 팔려야 뭐 누적 판매 200만 장, 300만 장, 뭐 많게는 500만 장. 네. 근데 200만 장, 300만 장 그때 베이직 프라이스 60불 주고 판매하면 네. 대략 한 원화로 한 사람 한 1,500억 정도 느낌이잖아요. 네. 그럼 1,500억에 마케팅 주고 플랫폼 수수료 주고 돈 쓰고. 또 RS 주고 서버 네트워크 코스트나 기타 비용 또 인센티브 주면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재무적인 실적의 트리거가 약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콘솔에 특화된 업체들이 그렇게 빚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콘솔로 별로 들어가려고도 안 했죠. 당시 경쟁력도 솔직히 부족했고요. 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 업계 전체적으로는. 근데 달라진 게 뭐냐면은 이제 최근에 많이 트리거를 준 게 이제 엘든링이었죠. 엘든 링. 네, 그건 게임 이름. 소울라이크 프롬 소프트웨어. 네. 그래서 개발한 게임인데 누적 판매가 2,500만 장이 넘었어요. 2,500만. 2천만 장 기준으로 베이직 프라이스로 환산하면 대략 1.5조 정도 될 겁니다. 이 1.5조가 어떤 느낌이냐면 예. 우리가 모바일 게임에서 유저들한테 욕을 받으면서 하루에 10억을 벌었어요. 예. 연에 한 3,500억 벌죠. 예. 이게 4년 이상 지속되는 금액을 아. 거의 1년. 원샷에 어. 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확률형이네 한- 아니면 막 현질 시키면서 욕 먹으면서 벌어들인 그리고 또 것보다 몇 없고. 배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회사를 칭송하고 개발자를 추앙하고 아, 고퀄. 말하면서. 아 이런 게임을 만들어 이런 갓겜을 만들어줘서 감사하다. 돈 주고 사서 다음 쓰면서 차기작은 아, 언제 감사합니다. 나올 거냐. 약간 어. 그러면 이런 유저들은 차기작에 나오면 또 사죠. 네네. 그러면 또 그러면 관심도가 늘어나니까 계속 증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IP를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 10개까지 갖고 있는 업체들의 기업 가치는 계속 체증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하. 근데 우리나라는 콘솔에 대한 투자가 약했고 IP도 제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게임 주가 대비 수익률 퍼포먼스가 제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냥 현질만 다소 시키고. 아쉬운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콘솔 시장을 주목을 해야 하는 거고.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 이게 뭐 약간 대화면 기준이긴 한데 이게 막대 그래프가 PC 합산 시장 기준이고요, 콘솔하고. 네. 이제 자료는 이제 뉴즈에서 나온 자료고요. 이제 보시면은 점유율이 뭐 기간이 뭐 아주 시계를 잠기는 건 아니지만 네. 콘솔 점유율이 15년부터 51%에서 26년까지. 51에서 57%로 아, 그 위에 거기가 콘솔 점유율이죠. 시장. 콘솔 시장의 점유율이 그렇죠. 아, 근데 시장이 더 커져가면서도 그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더 커지고 있다. 점유율 자체는 이제 그렇죠. 어차피 절대 금액도 보시면은 어허. 절대 금액도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점유율도 늘어나니까 어. 이제 증가율 자체는 좀 더 탄력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쪽을 보셔도 유저의 어떤 그로스 예. CAGR로 보셔도 뭐 구간별로 좀 나눠놨어요. 뭐 코로나 이런 기간들, 아, 뭐 포스트 코로나 뭐 이런 것들 약간 비교하기 위함인데 뭐 결론적으로는 PC 쪽보다는 콘솔의 유저 그로스가 훨씬 탄력적이죠. 좋죠. 꾸준히 늘어나는. 네. PC는 조금 중도적인 영역이에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요새 모바일 게임들도 PC하고 같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콘솔도 PC하고 같이 주시하고. 예. 콘솔은 죄송합니다. PC는 플랫폼 관점에 약간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아, 그러니까 모바일하고 PC거나 콘솔하고 PC거나. 네. 예. 그래서 포커스는 콘솔에 맞춰줘야 돼요. 아까 제가 왜 콘솔이 필요한지, 왜 블록체인 게임,
메타버스 게임이 콘솔이 필요한지는 설명을 드렸어요. 네네네네. 최적화, 게임의 퀄리티, 모든 해상도, 모든 디바이스의 어떤 옵셔널한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을 구현하면서 정말 게임을 몰입감 있게 할 수 있는 영역은 현재 콘솔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이 콘솔의 역량을 늘려야 돼요. 근데 대형사 중심으로 좀 아쉽죠. 아 근데 왜냐면 그게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도 그렇고 사이즈가 그리고 이건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시험에 합격하지 않습니까? 예. 게임도 연구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국내는 더 하이 퀄리티 개발로 나아가야 된다. 국내는 너무 모바일에 치중돼 있었어요. 그죠. 그 요만 그동안. 해도 이제 돈 잘 버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콘솔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히 도전도 못 하고. 물론 좀 도전하시는 이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게임도 한 2개 정도 나왔죠. 근데 어찌 됐든 네. 뭐 IP 하나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죠. 콘솔은 기본적으로 네네네. 로열티층이 있기 때문에 출시를 하면 판매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러다가 좀 빠지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제가 더 못 그었는데 네네네. 이게 뭐냐면 거의 요 구간 자체가 초기 분기 원 쿼터 기준이에요. 네. 요때 판매가 거의 집중이 돼요. 그리고 초반에. 그 전에 이제 프리오더 사전 예약을 받기 때문에 네네네. 요때 판매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IP 하나만 있으면은 재무적인 실적 나왔다 꺼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떤 버퍼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IP가 하나만 있는 업체가 아니라면 네. 10개까지 있으면은 이렇게 출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계속 성공한다면. 아하. 그러면 이 재무적인 이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 버퍼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IP는 IP대로 로열티를 증가시키면서 실적 자체에 대한 부분도 올려갈 수 있는. 그리고 차기작이 나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성공하면 두 번째는 더 이렇게 올라갈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3년에서 4년 정도 걸려요. 네네네네.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완전 저거는 베스트 케이스네요. 네. 완전 그 좀 비즈니스 모델. 이거를 가장 잘 구현하는 업체가 일본에 있는 캡콤이라는 회사입니다. 캡콤. 예. IP가 많아요. 10개 이상 정도 될 거예요. 콘솔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았던 회사예요. 예. 그 소니에다가 10년 많이 동안. 파는. 네. 그 정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솔직히 메타버스 게임의 경제 놓고 본다면 아주 막강한 경쟁력 중에 하나죠. 그리고 네, 네. GTA를 현재 개발 중에 있는 테이크2 인터랙티브. 테이크 투 이쪽은 또 멀티플레이까지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쪽도 멀티플레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하고 앞으로 경쟁을 해야 돼요. 그 MS가 그래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할 때 그 얘기 되게 많았죠. 이거 왜 인수하는 거냐.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멀티플레이 메타버스 게임 네.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일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AI도 개발하고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픈 AI 지분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포트폴리오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빅테크의 힘이 막강하다는 거를 인지를 하면 우리 국내 주식이 가야 될 길이 멀다는 거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만 게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최고 개발자의 DNA하고 예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보다는 좀 더 경쟁 우위는 있을 수 있다. 섹터로서. 그러니까 현재로서 초반에 좀 이렇게 보고 밀렸어도 지금이라도 해볼 만하다. 빨리 콘솔을 준비해야 되고 지금 현재 콘솔을 잘 준비해서 신작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에 좀 주목할 필요는 명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해외에도 앞에 그게 캡콤 이야기해 주셨었고 그 GTA 5 만든 거기는 락스타 게임즈인데 네.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라는 회사에 맞아요. 있고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는 시가총액이 한 40조 원 가까이 그죠? 30조 원을 넘어요. 37조 원 뭐 이렇게 되는데 네. 워낙 IP에 대한 이 유저들의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시총 제일 큰 그렇죠. 게임 회사가 크래프톤이지만 13조 되나요? 네, 그 정도 10조 되죠. 좀 넘는데 거기 한 3배 정도 되는 규모를 갖고 있고 앞으로 더 클 수도 있겠죠. 아, 뭐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죠? 그 내년에 GTA 6가 나오죠. 나오면 그죠? GTA 6. 예. 솔직히 GTA 시리즈가 누적 판매 한 1억 장 이상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진짜 예예요. 예. 리텐션 30%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GTA 5를 산 사람 누적- 10명 중에 누적 3명만 기준? 6를 사도 시리즈 누적 기준에 예, 예, 예. 3천만 장 팔리면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베이직 프라이스도 많이 올라갔어요. 예를 들면 뭐 100불
네, 해버렸어요.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바로 3조 매출이 나오게 되는 거죠. 3조. 그냥 계산적으로, 기계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업 가치를 받는 거고. 기업 가치보다는 그게 재무적인 실적에 또 네. 이제 영업이익에 또 트리거로 작용을 하겠죠. 혹시 국내에는 없습니까? 국내는? 국내에서 제가 이제 제 인터넷 게임 탑픽이기도 하고요. 예. 현재 뭐 GTA하고 이제 비교는 조금 동의비교는 어렵고 네. 그렇게 뭐 제가 뭐 이렇게 노이즈를 드리긴 싫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톤에서 콘솔에서 역량이 있고 네. 현재 트리플 A급 신작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임이 이제 붉은 사막. 붉은 사막. 예, 있고요. 이 게임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펄어비스입니다. 네, 네. 펄어비스 탑픽으로 현재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검은 사막까지는 이제 PC와 모바일. 약간 그 MMORPG. 검은 사막도 콘솔은 있습니다. 아, 검은 사막도. 근데 약간 이제 재무적인 뭐 입지나 이런 거 좀 의미는 상대적으로 좀 않고. 약하긴 하죠. 근데 이제 붉은 사막은 에즈이지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트리플 A급 싱글 플레이. 트리플 A급. 트리플 A급이라는 정의도 다소 좀 주관적일 수는 있어요. 트리플 A급이면 상대 비교를 위해서 어느 정도 게임이 트리플 A급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만한 게임 중에? 이쪽 이제 붉은 사막하고 피어러 보는 게임들, 제가 피어러 보고 있는 게임이 고스트 오브 스지마, 갓 오브 워 이런 게임들이에요. 오픈월드를 표방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들. 오픈월드. 근데 기본적으로 트리플 A급 게임은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메타크리틱, 오픈크리틱 기준의 평점이 일단 상위권을 기록하면서 유저 평점도 높아야 되고 판매고도 대중적인 마일스톤을 쌓을 수 있는, 제 기준에서는 최소 분기 기준 300에서 500만 정도를 찍고 누적 판매 기준 1000만 장에 육박할 수 있는 게임. 그리고 장르 자체도 뭔가 니치 마켓에 분재된 세그멘트에서 통할 수 있는, 아까 제가 호불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호불호를 제어하는 조금 넓은 장르, 그러니까 이런 오픈월드를 표방하는 장르들이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저의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뭔가 선형식으로 따라가는 게임들은 유저들의 취향에 안 맞으면 하다가 드랍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유도를 높여주면은, 예를 들면 내가 채집을 하고 싶어 하면은 싸움을 멈추고 채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유저의 선택지를 많이 주면은 다양한 홀을 갖고 있는 유저들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요거는 그 붉은 사막 벌써 이제 개발한다고 하고 트레일러를 막 그 유튜브로 뭐 공개하고 이게 몇 년 정도 됐죠? 5년 이상 개발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기대를 했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뭐 투자분들도 오래 기다리셨고, 네. 회사를 신뢰하고 있는 중장기 투자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회사도 이제 최근에는 그런 걸 많이 이제 케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래 기다리신 만큼 이제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원래 다만 이제 뭐 우리가 이거에 대면 뭐 확정적으로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네. 붉은 사막이 이제 작년 게임스컴에서 보여준 어떤 인게임 영상 화면들, 전투씬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입체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피어 게임들보다는.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좀 약간 물론 요즘엔 뭐 지형지물을 뭐 활용하고 약간 그런 걸 하면서 좀 입체적으로 하지만, 보다 조금 더 다각적으로 입체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제 같은 오픈월드를 표방하더라도 다소 평면적이고 수평적인 느낌의 게임보다는 유저들이 높은 점수를 줄 것이고, 그런 유저들의 피드백이 반영이 됐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여기 쳐드린 이런 게임들에 견주어서 뒤지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발생하게 된다면, 네. 그러면은 판매고에 대한 이 추정치에 대한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트리플 A면은 이제 국가 신용 등급도 트리플 A가 제일 높잖아요. 그 위에도 혹시 있습니까? 뭐 현재 기준에서는 트리플 A 그러면 급이 약간 최고죠. GTA 5나 요 정도도 그 트리플 A급으로 보면 돼요? 그렇죠. 판매고도 좋고 유저 평점도 좋고 오랫동안 라이브 서비스를 하는데도 유저의 트래픽이 또 견조하고 브랜드 로열티도 좋고, 이번에 GTA6 출시한다고 최근에 뭐 1분짜리 영상 공개됐을 때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네네네네. 그거 보면은 솔직히 IP의 위상이 이 정도로 높구나. 네네.
우리도 이런 IP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GTA 5에 나왔던 주인공들. 그러니까 이제 6 나올 때, 예. 6 나올 거다라고 티저 영상 비슷하게 이제 영상 오픈했을 때 이런 것들이 결국 파워입니다. 그리고 게임이 좋은 건 뭐냐면 글로벌 경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재무적인 트리거가 확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 대한 매력도인데 결국 콘솔에서 좋은 게임을 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또 보시면은 예. 갓오버 이게 뭐 동일 IP지만은 예. 좋은 전작이 또 좋은 성과를 기록하면은 네. 이 똑같은 초기 판매 500만 장 수준이지만은 이 달성 기간이 많이 더 훨씬 짧아지죠. 1개월 만에 혹은 일주일 만에. 고스트 오브 스지만 500만 장 달성하는데 3, 4개월 정도 걸렸어요. 예. 근데 이제 IP에 대한 로열티가 있거나 정말 좋은 IP 기준에 정말 좋은 게임성을 갖고 있는 게임이 출시한다면은 유저들은 지갑을 열 준비는 돼 있다 이거죠. 옛날 같이 시장이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누적 판매 200만 장, 300만 장으로 그치는 시장이 아니에요, 콘솔은. 더 커지게 될 거고 메타버스나 블록체인이 들어오면은 더 아주 세련되게 임팩트 있게 커지게 될 겁니다. 이 시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속 성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지금 인게임 판매해가지고 분기 실적이 좋아서 모바일을 잘해서 지금 IP 기준으로 뭐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좋아서 이 주식이 좋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콘솔에서 입지가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봐요. 저는 게임을 평가할 때. 게임주를 추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게임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게임주의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콘솔을 최우선적인 프라이어티로 판단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그 8월에 독일에서 열리는 그 게임스컴에서 네. 그 뭐라 해야 됩니까? 데모 플레이를 해볼 수 있게끔 공개한다는 유저 거잖아요. 직접 시연을 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부스 찾아가면은 그렇죠. 유저들이 직접 이제 해볼 수 컨트롤러로. 있게끔. 네. 물론 이제 거기서 유저들의 반응이 되게 중요합니다만 이거를 지금 어떻게 뭐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왜냐면 이제 트레일러라고 해서 예고 영상만 나온 것만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대로만 나오면 대박인데 또 리스크도 작년에 있을 수 있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 이렇게 피드백 보잖아요. 네. 글로벌 유저들이 올린 댓글들. 외국인 반응들. 작년에 게임스컴 영상은 좀 분절된 느낌이었어요. 회사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들을 싹 다 집어넣기 때문에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연속된 인게임 화면이 아니라. 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유저들이 보기에 야 이거는 도대체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 거야. 어, 이대로만 나오면은 정말 대박이다. 당장 사겠다. 예를 들면 표현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우스갯소리로 네네네. 내 신발을 씹어먹을 정도다. 예를 들면 어. 그럴 수도 있다.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영상의 어떤 스킴대로 실제로 유저들이 플레이했을 때 그게 확실하게 보여진다면은 당연히 파장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오픈월드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GTA가 엄청나고 예전에 저도 레드데드 리뎀션 이런 것도 재밌게 해봤습니다만 말 타고 네. 달려가고 아니면 GTA 뭐 차 타고 거기 뭐 비행기도 나오고 뭐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긴 한데 붉은 사막도 말 타고 뭐 양 잡아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하늘도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도가 제가 아까 엄청 말씀드렸지만 이 높더라고요. 전투신이 이게 평면적인 게 아니라 막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아, 뭐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 구간에서 전투를 하더라도 어떤 상호작용,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적과 어떤 NPC하고의 어떤 교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면 유저들의 게임 플레이의 어떤 그런 좀 재미는 극대화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임을 플레이한 적이 없다라는 반응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그 8월 21일부터인가요? 독일에서 열린 예, 그 현재 시간 행사에서 기준으로 공개가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또 이 게임의 출시 시점이잖아요. 네. 언제로 혹시 예상이 되나요? 회사에서 얘기한 게 있나요? 아니요. 회사는 현재 뭐 특정하진 않았고 네. 다만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올해 연말 정도에서 개략적인 타임라인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보통 출시일을 확정하는 거는 프리오더를 들어갈 때 보통 합니다. 사전 예약 구매를 할 때 그건 진짜 임박한 거. 언제 출시할 테니까 미리 사주십시오. 보통은 출시 2, 3개월 전부터는 해야 돼요.
그럼 근데- 말 그대로 그때부터 이제 막 CD 굽고 이거 포장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전에 이제 뭐 그런 제작은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마케팅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일단 유저 측면에서는 솔직히 그 전에 한 번 더 로열티를 증가시킬 필요는 있는 거예요. 이게 신생 IP예요, 붉은 사막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약 구매를 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뭐 계략적인 타임라인을 준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F 2025, 뭐 아니면 뭐 서머 2025. 요런 식의 느낌의 타임라인은 줄 수 있는 거죠. 그 전에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붉은 사막은 현재 세계관 영상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싱글 플레이를 표방하는 트리플 A급 콘솔 게임은 기본적으로 세계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네네. 스토리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있어야지 유저들이 몰입을 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영상은 아직 공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영상은 한 번 정도는 공개할 여지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이며 태생이며 성격이며 그러면 그때 그 마지막 영상 말미에 계략적인 타임라인을 집어넣는 거를 올해 연말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는 하고 있어요. 커밍순 이렇게 해서 날짜 딱 찍히는 거를 연말쯤에 찍어줄 수 있다. 아니면 그냥 뭐 2025라고 찍든지 예를 들면 근데 이게 또 출시가 엄청 또 미뤄졌던 게임이라 약간 이제 근데 회사 입장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준비는 다 된 쪽으로 좀 뭐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양치기 소년. 근데 이제 솔직히 지금 검은 사막 위주로 재무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기업 브리프 하나 좀 띄워드리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네네. 이 펄어비스의 이제 분기별 실적 추이 그리고 네네네. 이제 전망에 대한 이제 최근 발간된 이제 제 리포트입니다. 네네네. 발간한 리포트고 보시면은 뭐 탑라인 여기 있고요 매출. 네. 근데 대부분 매출이 이제 검은 사막 중심으로 나와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보시면 영업이익 수준을 보시면은 자, 뭐 작년도 그랬고 예. 조금 BEP 수준에서 좀 머물고 있죠. 예. 적자가 나오기도 하고 네. 간헐적으로 올해 연간 기준에서도 현재 기준에서는 저는 소폭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네네.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계속 돈을 못 버는 현상이 지속이 되면 네. 솔직히 회사는 새로운 걸 추가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해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붉은 사막 개발이 5년 이상 되고 있죠. 이거를 계속 늘릴 수는 없을 거예요. 언젠간 내놓고 돈을 벌어야죠. 왜냐하면 이게 지속이 되면 재무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신용 등급이나 전체적인 기업의 재무적인 어떤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붉은 사막 개발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라는 어떤 느낌으로 회사도 전달을 하고 있어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쪽에서 약간 우리가 그런 클루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또 유의미하게 여기서 딜레이가 발생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출시는 저는 현재 25년 3분기 출시로 붉은 사막을 잡고 있어요. 25년 3분기. 네. 그리고 저기 매출과 이익에 붉은 사막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내년에 영업이익 네. 제가 1,560억 순이익 비싸게 1,600억 정도 추정치 담고 있는데 그 최근에 조금 높이신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보시면은 6월에 한번. 직전 리포트 대비로 놓고 보면 조금 이제 올려잡았죠. 네네네네. 요거는 제가 여기서 리포팅 할 때 기재를 했지만은 검은 사막 온라인이 이제 중국 판호가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요 성과를 제가 좀더 추정치에 반영하고. 반영을 해줬어요. 요 부분은 제가 이제 기재를 해드렸는데 총 매출 기준으로 중국 매출액을 잡은 게 519억. 네, 요 부분을 25년 기준으로 좀 더 얹어줬죠. 저건 이제 검은 사막. 검은 사막 중국에 대해서. 네. 그로스 매출 기준이기 때문에 넷 매출을 환산했을 때 영업이익에 대한 기계적인 계산은 RSU를 가정을 해야 되고 이거는 RS 30%를 저는 가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그 붉은 사막에 대한 이익은 크게 반영은 안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25년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그거를 저는 현재 반영을 잡고 있고. 약간 한두 분기 정도. 그러니까 여기 이제 Q가 이제 3Q까지는 제가 제시를 왜냐면 변경 테이블이기 때문에 예. 추정 기준으로 4개 분기만 제시를 했지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간 기준 영업이익이 1,560억.
예.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전년 대비 충분히 많이 나오잖아요. 요 부분, 예. 요 부분의 상당 부분이 붉은 사막으로 인한 트리거다. 아. 이렇게 현재 추정치에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반에 매출은 확 몰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프리오더를 받고 예약 구매를 받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런 구조라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네.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길게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면은 요 부분이 거의 원 쿼터 정도 됩니다. 네. 한 개 분기. 그리고 요 전에 2, 3개월 전에 최소 2, 3개월 먼스 전에 프리오더를 받고. 네. 그래서 이게 그게 누적돼서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동 IP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게임 플레이에 좀 더 방점을 찍어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입체적인 전투라든가 유저들의 피드백이 가더보나 이런 거에 준할 때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피드백을 받는다면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내년 3Q 기준으로 초기 분기 패키지 판매고 375만 장, 누적 판매고 750만 장. 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유저 평가가 이런 피어하고 최소 대등하게 나온다면 예. 이 추정치에 대한 업사이드 포텐셜이 아, 더 열려 있을 수 있다. 저게 포인트로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다. 네, 그런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현재 제가 제시하고 있는 펄어비스에 대한 투자 의견은 바이고요. 예. 목표 주가는 57,000원을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얼추 한 4만 원 초반? 중반 그렇죠. 예. 수준이죠. 좀 더 올라왔나? 예. 오늘 조금 더 어. 흐름이 좋았던 것 근데 같아요. 저거는 이제 초반 판매를 보고 또 상향할 여지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게임스컴에서 유저 피드백 봐야 돼요. 예. 거기서 근데 피드백 바로 나옵니다. 유저 시연하면 바로 또 관련된 미디어 뭐 IGN이나 보도되고, 예. 유저 인터뷰, 그 유저들의 기본적인 댓글들, 트위터 뭐 이런 쪽에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그러면 그걸로도 체크가 돼요. 감성적인 반응을 보고 이걸 정량화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유저들의 피드백이나 그런 관심도 트렌드 지표가 높게 나오면은 충분히 선제적으로 제가 반영을 안 하더라도 시장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또 빠르시니까 그런 게. 그러게. 네. 저도 참 그런 데 가봐야 되는데. 또 가서 직접 보시면 그것만큼의 또 어떤 또 임팩은 또 있으실 테니. 아니 왜 그 기회 부산에서도 되시면 이제 게임 행사 크게 하는데 거기서 공개 안 하고 왜 지구 반대편 가서 공개를 한대요. 근데 그때는 이제 시간의 어떤 좀 타임라인의 문제, 개발의 완료 어떤 시기. 진행상 예. 그리고 회사가 좀 회사 자체 표현을 한다면 좀 완결성이나 뭐 개발 공정에 좀 어떤 뭐 100% 거의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8월에 거기에서 좀 뭐 플레이할 수 있는 버전까지만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그 후로부터 또 시간은 또 더 걸리는 거니까요. 완성하기까지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거죠. 유저 직접 시연을 할 수 있게 게임을 내놓는다는 거는 거의 완성된 버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펄어비스라는 회사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퀄리티에 대한 부분이 좀 민감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공정 자체를 대부분 완비한 상태에서 유저 직접 시연을 들어가지 않을까. 그 뒤부터는 이렇게 좀 봅니다. 버그를 잡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케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저 시연하고 유저들 피드백 보고 여기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고 퍼블리싱은 누가 할 것이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략적 타임라인은 언제부터 잡고 프리오더는 언제부터 들어가고 마케팅은 얼마나 투입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잡는 과정인 거죠. 그런 것도 보면서 뭐 투자 의견이나 아니면 또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또 이제 각자 또 세우시면 또 될 테고요. 그거는 이제 각자 이제 유연하게 보시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단언적으로 제가 뭐 게임스컴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그런 어떤 옵션이나 가능성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죠? 그러니까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중장기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 좀 답답할 수는 있죠. 게임이 이제 오랫동안 뭐지, 안 이거 나왔고. 뭐 1, 2년도 아니고 지금. 예, 하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올해 준비를 한 만큼 또 좋은 성과를 보여준다면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는 거고 곡식이 잘 이제 연글어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 거죠. 아하. 근데 또 게임은 솔직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흥행 비즈니스잖아요. 그렇죠.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좀 변수는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래서 저도 이런 거를 좀 모니터링하면서 또 게임스컴 피드백도 보고 추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에즈이즈 기준으로 과거의 어떤 데이터들 유저 피드백 그리고 뭐 영상, 인게임 영상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는 국내 게임주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제시드릴 수 있겠습니다. 키움증권 김진구 연구원의 탑픽.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콘솔 게임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저는 그 플스 5를 아직 안 샀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구매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예, 그거 보고 또 판단을 해야겠네요. 네. 저 같은 사람을 이제 설득시켜야 뭐 잘 되는 게임인 거고요. 그게. 그렇죠. 예. 그게 또 그 콘솔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또 대작 게임이 또 같이 기다려지는 거죠. 콘솔을 또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키움증권의 김진구 연구원 통해서 오늘 이제 인터넷, 게임, 앞에 또 AI까지 같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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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사모으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투자자는 투자자다워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기업을 뽑을 때도 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일단 투자 공부에 드는 시간을 확실히 단축해드립니다.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